여러분 혹시 복숭아 좋아하시나요? 저희 가족은 모두 복숭아를 참 좋아해서 여름이면 식사 후에 다 같이 모여 앉아 TV를 보며 복숭아를 먹었습니다. 신선의 과일로 불리며 불로장생을 상징하는 복숭아는 그만큼 몸에 좋은 과일로 향긋한 단맛과 신맛이 어우러져 있는데요. 이런 복숭아는 맛은 물론이고 당분, 유기산, 비타민 등 영양소를 골고루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더위를 이기는데 꼭 필요한 여름 종합 영양제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초복에는 삼계탕을 먹고 중복과 말복에는 복숭아를 먹어야 원기 회복에 좋다는 옛말이 전해져 내려올 정도이죠. 이외에도 복숭아는 여러 가지 대단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름 동안 복숭아를 매일 하나씩 섭취하면 고혈압 및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고 비만으로 인한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숙취해소를 비롯해 흡연을 통해 체내에 축적된 니코틴 해독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흡연 욕구를 감소시키는 효능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있고 많은 사람이 즐겨 먹는 복숭아를 잘못 섭취하면 우리 몸에 치명적인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복숭아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복숭아와 상극인 음식, 첫 번째는 바로 장어입니다. 장어는 대표적인 보양식으로 각종 영양소가 풍부한데요. 장어에는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산인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기력 회복은 물론 치매와 같은 신경 퇴행성 질환 예방에도 많은 도움을 주는 식품입니다. 특히 장어에 많이 함유된 비타민 A인 레티놀은 눈 건강과 피부 탄력 그리고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건강에 좋은 장어와 복숭아라도 함께 드신다고 무조건 보양식이 되는 것은 아니랍니다. 장어에는 지방이 21% 함유되어 있고 단백질도 풍부하지만 소화가 잘 안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장어의 지방과 단백질 성분은 소장에서 프로테아제와 리피아 그리고 아밀라제 등과 같은 소화 요소에 의해 분해되는데 장어를 드신 다음 후식으로 복숭아를 먹게 되면 소화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여 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복숭아의 신맛을 내는 유기산 성분이 장에 자극을 주어 앞서 말씀드린 소화 효소의 기능을 떨어뜨려 지방의 소화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작용은 위와 장에서 지방 성분이 오래 머물게 함으로써 부패를 유발하여 복통과 설사, 장염의 위험을 높이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장어가 완전히 소화되려면 1시간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장어를 드셨다면 최소 1시간이 지난 후에 복숭아를 섭취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복숭아와 상극인 음식, 두 번째는 바로 삼계탕입니다. 삼계탕은 대중적인 여름철 보양식으로 닭고기와 인삼, 대추, 마늘 등을 넣어 조리하기 때문에 체력 증진과 피로해소에 효과가 있어 많이들 찾는 음식인데요. 따라서 대표적인 고단백 식품인 닭고기를 끓여 만든 삼계탕은 다른 육류보다 소화 흡수력이 좋아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위가 약하신 분들에게도 좋답니다. 게다가 단백질, 비타민 등 영양소가 풍부해 간 기능을 회복시켜주고 혈액순환 개선과 심혈관 질환에도 도움을 줍니다. 더욱이 삼계탕에 곁들이는 인삼, 대추, 마늘 등은 체내 효소를 활성화해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어 노화 방지에 좋으며 몸속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숭아와 삼계탕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상극인 음식이라고 합니다. 복숭아를 비롯하여 삼계탕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몸에 바로 열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가래, 두통, 기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이나 더위를 많이 타는 분들이라면 더욱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장이 예민하신 분들의 경우 배탈이 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삼계탕을 드셨다면 복숭아를 후식으로 드시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시간차를 두고 복숭아를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복숭아가 독이 되는 경우 세 번째는 바로 고혈압약입니다. 복숭아에는 100g당 200mg의 풍부한 칼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칼륨은 몸속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을 안정시키고 각종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주는 고마운 성분입니다. 그런데 혹시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칼륨이 풍부한 복숭아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혈압 약에 함유된 이뇨제 성분은 칼륨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때문입니다. 고혈압 약을 복용하시고 바로 칼륨이 풍부한 복숭아를 섭취하게 되면 몸속 칼륨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고칼륨 혈증이 생길 위험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칼륨 혈증의 증상으로는 무력감과 근육통, 심박수 증가 등이 있습니다. 심할 경우 부정맥과 같은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하니 복숭아를 드시고 나서 고혈압 약을 바로 드시는 것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으며 가능한 1~2시간 정도의 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복숭아와 궁합이 좋은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복숭아와 궁합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바로 사과입니다. 복숭아와 사과를 함께 먹으면 피로 회복과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는 복숭아와 사과의 풍부한 구연산과 사과산 덕분인데요. 구연산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몸속 일산화탄소를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로 인해 피부 속 노폐물과 기미가 발생하는 것을 억제하여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사과에 가득한 사과산은 체내 노폐물을 분해하고 피로 회복에 매우 좋습니다. 복숭아 또한 유기산이 풍부한 과일로 혈액순환을 도와 피로 회복과 면역력 향상에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복숭아를 드실 때 사과와 함께 드시면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복숭아와 사과는 그냥 드셔도 좋지만 스무디나 주스로 함께 갈아 드시면 맛과 영양을 모두 챙기실 수 있습니다. 복숭아와 궁합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한의학에서는 복숭아를 약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숭아 과육에 함유된 시아나수소산이 호흡 중추를 진정시켜 기침을 멎게 하고 끈적한 가래를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복숭아에 함유된 아스파라긴산 성분 역시 가래를 삭히는데 효과적인데요. 바나나의 풍부한 식이섬유와 비타민 A 베타카로틴은 목의 염증 완화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복숭아와 함께 먹으면 서로가 가지고 있는 영양분의 효능을 극대화하여 가래 제거는 물론이고 변비 개선에도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복숭아와 궁합이 좋은 음식. 세 번째는 바로 수박입니다. 수박은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 수분 보충에 효과적이며 칼로리도 100g당 25칼로리에 불과해 다이어트에도 좋습니다. 또한 수박의 풍부한 라이코펜과 시트룰린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세포의 노화를 막고 이뇨작용을 도와 체내 노폐물 제거에 매우 좋은 효능을 보여줍니다. 달콤한 복숭아 역시 포만감에 비해 열량은 100g당 36칼로리로 비교적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는 과일입니다. 또한 비타민 A, 비타민 C, 팩틴 등의 무기질이 풍부해 여름철 땀으로 손실되는 무기질을 보충해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숭아와 수박을 함께 드시면 이 두 과일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인 활성산소로부터의 공격을 막아주어 면역 기능이 강화되고 비만으로 인한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다이어트에도 매우 좋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복숭아와 궁합이 좋은 음식은 바로 플레인 요거트입니다. 농촌진흥청 자료에 의하면 복숭아 속 항산화 물질인 카테킨은 비타민 C와 비타민 E를 만날 때 항산화 효과가 더욱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혈관 속 염증을 억제하고 혈중 콜레스테롤을 관리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더욱이 복숭아의 카테킨은 지방의 산화를 증가시켜 체중 감소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 요거트에 복숭아를 잘게 잘라서 함께 드시면 맛과 건강을 모두 챙기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토마토 좋아하시나요? 저는 방울토마토, 토마토 주스, 샐러드에 들어간 토마토, 토마토 소스가 잔뜩 들어간 스파게티 등 토마토를 너무 좋아하는데요. 전 세계인이 가장 많이 먹는 채소이자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잘 알려진 토마토는 노화를 방지하고 암을 억제하는 등의 탁월한 효과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식품입니다. 토마토에는 강력한 항산화제인 리코펜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리코펜은 자유 라디칼을 중화시켜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암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칼로리가 낮고 수분 함량이 높아 포만감을 주면서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토마토를 자칫 잘못된 방법으로 먹었다가 오히려 우리 몸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킨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토마토를 섭취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토마토를 보다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토마토를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첫 번째, 초록색 토마토. 우리가 흔히 먹는 토마토는 대부분이 빨간색이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색깔의 토마토가 개발되면서 그 효능도 모두 제각각인데요. 검은색 토마토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서 성인병과 노화 예방을, 노란색 토마토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면역력을 높여주고, 흰색 토마토는 알리신 성분이 풍부해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색깔의 토마토들이 개발되면서 초록색의 토마토도 품종 개량된 것으로 오인해 무심코 먹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초록빛을 띠는 덜 익은 토마토는 솔라닌이라는 독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는 감자에 싹이 들어있는 것과 같은 성분으로서 이를 섭취할 경우 두통이나 복통, 메스꺼움, 구토, 혈액순환 및 호흡장애 등의 중독 증상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심할 경우 혈액 속 적혈구를 파괴시켜 빈혈을 유발하고 온몸에 산소가 부족해지면서 심하면 신경마비나 중추신경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솔라닌 성분은 물에 녹지도 않으면서 끓여도 잘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붉은빛이 없는 초록색 토마토는 반드시 후숙한 뒤에 먹어야 합니다. 토마토를 먹을 때 주의해야 할 두 번째, 흠집이 난 토마토. 시중에서 비교적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는 일명 못난이 토마토에는 상처가 나거나 흠집이 난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흠집이 나 있는 토마토를 자칫 잘못 먹었다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토마토는 다른 채소에 비해 껍질이 얇으면서 수분이 많은 채소이기 때문에 흠집 사이로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채소인데요.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흠집 난 토마토의 세균 정도를 측정했더니 흠집이 없는 토마토에 비해 무려 72배가 넘는 세균이 측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더럽다고 생각하는 화장실 변기보다도 무려 1.7배가 더 많은 수치였는데요. 이렇게 세균에 노출된 토마토를 섭취하면 발열이나 구토, 설사 등이 발생하고 장기간 섭취하게 된다면 세균이 혈관을 타고 들어가 동맥경화 같은 심혈관 질환까지 유발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러한 토마토들은 100도 이상에서 익혀 먹을 경우 머물고 있던 세균들이 모두 사멸되기 때문에 반드시 토마토를 깨끗이 씻은 뒤 충분히 가열해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토마토를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세 번째, 통풍, 결석, 신장질환 환자는 토마토 섭취를 피하셔야 합니다. 통풍은 우리 몸속에 생기는 노폐물 중의 하나인 요산이 관절에 침착되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을 말하는데, 요산은 우리 몸의 세포가 죽으면 나오는 퓨린이란 물질에서 만들어지며 신장을 통해 소변으로 배설됩니다. 하지만 통풍 환자들은 요산 배설 장애로 인해 체내 요산 수치가 높아지는데, 이 때문에 퓨린 함량이 많은 술이나 생선, 고기, 내장류 같은 음식들은 섭취를 피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토마토 그 자체로는 퓨린 함량이 낮지만 섭취할 경우 혈청 요산염 수치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질랜드의 오타고 대학 연구팀이 통풍 환자 2051명을 대상으로 특정 음식을 섭취했을 때 통풍 발작의 발생 유무를 조사했더니 1위가 생선, 2위는 술, 3위가 육류이고 그 뒤를 이어 토마토가 4위를 차지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아직 이에 대해 연구가 더 필요하겠지만 토마토 섭취가 직접적으로 통풍을 생기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통풍에 걸릴까봐 섭취를 겁낼 필요는 없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통풍 환자들의 경우 토마토를 섭취했을 때 질환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가능한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토마토를 먹을 때 주의해야 할 네 번째는 공복의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소화를 돕고 혈압 강화 효과가 있어 혈압이 높아지는 아침에 분명 도움이 되는 식품이지만 공복에 토마토만 먹는 건 그리 좋지 않습니다. 공복에 토마토를 먹을 경우 토마토의 탄닌산이 위장의 산도를 높여 속쓰림을 일으키기도 하며, 토마토의 펙틴이라는 성분이 위산과 만나면 융해가 잘 되지 않는 덩어리로 변하면서 위장 내부의 압력을 상승시켜 복통과 함께 소화불량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아침에 토마토를 먹어야 한다면 식사 후 후식으로 먹거나 다른 음식과 함께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토마토의 효과를 더욱 높이는 섭취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토마토의 핵심 성분인 라이코펜 성분은 기름에 녹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생으로 먹는 것보다 기름과 함께 가열해 먹었을 때 체내의 흡수율을 최대 약 5배 정도 높일 수 있어 가급적 익혀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토마토에 많이 들어있는 칼륨은 세포가 에너지를 만들고 안정적인 혈압을 유지하며 뇌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쓰이지만 이러한 기능은 몸속 칼륨과 나트륨량이 균형을 이뤘을 때 원활하게 작동합니다. 때문에 토마토만 먹었을 땐 칼륨 농도만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데 이때 토마토에 약간의 소금을 뿌려 먹으면 칼륨과 나트륨의 균형이 맞춰져 세포의 에너지 대사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토마토에 들어있는 비타민C는 공기 중 산소를 만나면 산화될 수 있는데 약간의 소금을 뿌리면 비타민C가 산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토마토는 보관 방법도 중요한데요. 토마토를 보관할 때 꼭지를 떼지 않을 경우 곰팡이나 세균 등이 번식할 수 있는데 보관하기 전 꼭지를 뗀 후 보관하면 토마토에 부패균이 발생하지 않아 좀 더 싱싱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토마토는 냉장 보관할 경우 껍질 속에 있는 세포막을 손상시켜 수분을 빼앗으면서 단맛은 줄어들고 몸에 좋은 토마토의 라이코펜 성분이 40%나 손실된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토마토는 되도록 서늘한 상온에서 보관하되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섭취하고 그렇지 않다면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대파 좋아하시나요? 저는 대파 무침 같은 반찬은 물론이고 고기를 쌈 싸 먹을 때나 국밥을 먹을 때 대파를 한가득 넣어 먹는 걸 참 좋아합니다. 맵싸하게 맛을 내는 대파는 우리 밥상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채소 중 하나이죠. 대파는 사시사철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채소이지만 보기와는 다르게 그 안에 함유된 영양 성분이 엄청나다고 하는데요. 대파를 씹었을 때 느껴지는 매운 향은 바로 알리신이라는 성분 때문인데 이 알리신 성분은 비타민 B1과 만나면 알리티아민이라는 성분으로 전환되면서 흡수율이 많게는 20배까지 높아져 신진대사와 피로회복, 자양강장에 큰 도움을 줍니다. 파의 흰줄기부터 뿌리까지 한의학에서는 총백이라 부르며 오래전부터 약재로 활용될 만큼 그 효능이 뛰어나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대파 흰줄기 속에는 사과보다 무려 5배 많은 비타민C를 지니고 있으며 강력한 항염작용을 하는 플라보노이드 성분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파 한 개에 함유된 플라보노이드의 양을 환산하면 세계 10대 슈퍼푸드로 손꼽히는 토마토 20개와 맞먹는 양이라고 하니 그야말로 천연 항생제가 따로 없는데요. 게다가 대파의 초록색 부분에는 각종 비타민과 함께 칼슘, 인, 철 등의 무기질이 풍부하고 대파의 흰 뿌리 부분에는 가열해도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는 폴리페놀이 풍부하다고 하니 정말 잎부터 뿌리까지 버릴 것 하나 없는 귀중한 음식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약보다 좋은 대파에도 같이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언제나 당신 편입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는 대파와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그리고 보약이 되는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가 독이 되는 경우 첫 번째는 바로 미역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다양한 요리에 곁들여지는 파는 신선한 맛과 향을 더해 음식의 완성도를 높여주는 고마운 채소이죠. 그러나 파가 미역과 만나게 되면 서로의 장점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조합이 된다고 하는데요. 미역에는 식이섬유, 미네랄, 단백질 등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칼슘이 풍부하게 함유된 음식입니다. 말린 미역 100g에는 칼슘이 무려 950mg이나 들어있는데 이는 칼슘의 왕이라 불리는 우유의 9배에 달할 정도로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노년에 부족한 칼슘을 채워주고 나이가 들면 발생하기 쉬운 골다공증이나 골감소증 등을 예방해주는 최고의 식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칼슘이 풍부한 미역을 파와 함께 먹게 되면 미역 속에 함유된 칼슘이 파의 유황과인을 중화하는데 모두 허비됩니다. 이는 즉 파가 미역의 칼슘이 몸에 흡수되는 걸 방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미역의 미끄덩거리는 성분이 바로 미역의 수용성 섬유질인 알긴산이라는 성분인데요. 이 성분은 체내에 쌓여있는 노폐물과 중금속, 독소 등과 함께 혈액 속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을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흡수해서 몸 밖으로 배출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혈액을 깨끗하게 만들어 혈관 질환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좋은 성분이지만 미끈거리는 특성 때문에 파와 함께 먹었을 때는 식감이 그다지 어울리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두 음식은 따로 먹었을 땐 최고의 식품이 되지만 함께 먹으면 맛도 영양도 모두 효율 떨어지는 서로 최악의 궁합이 되기 때문에 되도록 따로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파가 독이 되는 경우 두 번째는 파에 뿌려지는 농약입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대파는 농약 안전 사용 기준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지만 아무리 적은 양의 잔류 농약이라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찝찝한 마음을 떨쳐내기 어려운데요. 극소량의 잔류 농약이라도 장기간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우리 몸에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 실제로 하버드 대학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불임 치료를 받고 있는 여성 325명의 데이터를 조사했더니 딸기나 시금치, 고추, 포도와 같이 잔류 농약이 많이 함유된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면 여성의 임신이나 출산 가능성이 18%에서 26%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의 경우도 정자의 품질이 저하되는 등 생식 기능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농산물 직매장 67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대파, 복숭아, 얼갈이, 배추, 쪽파 등 네 품목에서 잔류 농약이 초과된 것을 발견했으며 발견된 농산물에서 허용 기준치보다 무려 2.4배에서 22배 높은 살충제 성분의 잔류 농약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농산물을 철저히 관리한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내가 먹게 될 음식에는 얼마나 많은 잔류 농약이 존재할지 모르기 때문에 꼼꼼히 세척해서 먹는 것이 중요한데 흔히 대파를 세척할 때 보통은 파의 밑부분에 농약이 많다고 생각해서 밑부분을 제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대파는 뿌리보다 잎에 농약이 잔류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대파의 잔류 농약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파에 묻은 흙을 깨끗하게 제거한 뒤 겉껍질을 벗겨줍니다. 일단 겉껍질을 벗기는 것만으로도 상당량의 잔류 농약을 제거할 수 있는데요. 다음으로 물에 대파를 5분간 담근 뒤에 흐르는 물에 씻어주시면 농약 제거율을 훨씬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깨끗하게 세척하고 싶으신 분들은 식초나 베이킹소다를 물에 희석해서 세척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사실 마냥 신선할 것만 같은 채소류가 식중독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과거 2012년에서 2016년 당시 5년간 식중독을 일으킨 식품 1위가 채소류인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채소류가 식중독을 일으키는 원인은 분변이나 축산 폐수 등 오염된 지하수 또는 하천수를 이용해 채소를 재배하면서 식중독균에 오염된 채 유통되거나 각종 균에 오염된 상추나 부추, 오이 등의 채소들을 제대로 세척을 하지 않고 섭취한 것이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신선한 채소라 하더라도 반드시 깨끗하게 세척해서 섭취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파가 독이 되는 경우 세 번째는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입니다. 조만간 임플란트나 발치, 치질 환자 등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수술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은 대파를 섭취하는 것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은데요. 대파나 쪽파, 마늘, 양파와 같은 파 속 식물에 함유된 황화합물은 혈소판의 응집을 억제하여 혈전 생성을 막아 협심증, 심근경색, 뇌경색 등을 예방하는 데 탁월하지만 반대로 혈소판 기능을 억제해 혈액응고 과정을 지연시켜 수술 중 출혈을 유발하거나 지혈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느 모 병원 안과팀의 보고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양파즙을 복용하던 50대 환자가 쌍꺼풀 수술을 하는 도중 지혈되지 않는 지속적인 출혈과 부종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평균 수술 시간의 2배가 소요되기도 했으며 또 다른 60대 환자 역시 6개월 이상 양파즙을 복용한 상태에서 녹내장 수술을 받던 중 지혈되지 않는 출혈이 발생해 수술 일주일 뒤에도 광범위한 결막하 출혈을 겪는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국제마취학회에서 발표한 한 사례에도 매일 마늘 12g, 약 4쪽을 먹은 환자의 척추를 수술하던 중 과다 출혈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으며 마늘 성분이 든 식이보충제를 복용한 환자의 수술 부위 주변으로 진물과 멍이 번진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적어도 수술 일주일 전부터는 파속식물 섭취를 중단하길 권장하고 있는데요. 대파나 양파, 마늘 등의 파속식물을 꾸준히 챙겨 드시는 분들은 이 점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대파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파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첫 번째는 구워서 먹는 것입니다. 흔히 대파하며 그냥 생으로 섭취하거나 국에 넣거나 또는 조림이나 무침에 약간 곁들이는 정도로 많이들 드시지만 대파에 열을 가해서 구워 드시면 맛도 좋으면서 대파의 효능을 크게 높일 수 있는데요.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대파를 60도 이상의 열에서 가열하거나 조리하면 알리신 성분이 분해되면서 아조엔이라는 성분이 생성된다고 합니다. 이 아조엔 성분은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고 독소를 제거해 혈관 건강을 개선함과 동시에 비만 등 대사 질환을 막는 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는데 이 과정에서 단순히 체중 감량의 효과가 아닌 몸의 나쁜 내장 지방 자체를 줄이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 다이어트하는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구운 대파를 그냥 드셔도 좋지만 여기에 식초와 간장에 절이게 되면 그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는데요. 식초의 주요 성분인 아세트산은 내장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억제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 혈당을 조절하며 혈압 콜레스테롤을 개선하고 피로를 해소하는 등의 다양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대파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두 번째는 생강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절 여기저기가 쑤시고 뻣뻣해져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무릎 관절 속 수분, 즉 활액이 점차 소실되며 관절 내 공간이 좁아지고 이로 인해 연골이 더 잦은 마찰 손상을 입게 되어 염증을 동반한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때는 대파와 생강을 함께 넣어 끓인 대파 생강차를 추천드리는데요. 생강 속에는 쇼가올과 진저롤, 페놀 화합물과 함께 무려 100여 가지의 항염증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관절염과 같은 체내염증을 줄이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실제로 미국 마이애미 의대 연구에 따르면 6주간 생강 추출액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무릎 통증이 완화되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염증 제거와 통증 완화에 좋은 대파 생강차를 꼭 드셔보시길 권장드립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생강은 아스피린과 같은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보다 통증과 염증을 더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고 밝혔으며 대파 역시도 풍부하게 함유된 알리신 성분과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의 항염작용이 탁월해 생강과 함께 만나 더욱 강력한 시너지 효과로 각종 통증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완성된 대파 생강차는 하루에 1번에서 2번 정도 꾸준히 드시면 감기 예방은 물론 염증과 통증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위가 약하신 분들에게는 대파 생강차가 위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냉장 보관하셨다가 드실 때 물을 조금씩 타서 농도를 연하게 만들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혹시 깻잎 좋아하세요? 저는 깻잎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 사람만 먹는다는 깻잎. 깻잎의 알싸한 향과 입에 들어갈 때 느껴지는 독특한 식감 때문에 깻잎을 먹지 못하는 외국인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먹을 것이 부족하다는 북한에서도 깻잎을 먹지 않는다고 하며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서 사람들이 깻잎을 먹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홀대받는 깻잎은 사실 암세포만 골라 제거하는 피톨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천연 항암제로 불릴 만큼 항암 효과가 뛰어난 식품입니다. 또한 뇌세포 대사 기능을 촉진해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고 기억력 감퇴를 예방하며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로즈마린산이라는 성분과 아미노산의 일종인 가바라는 성분이 항균, 항염증 및 항산화 활성과 함께 치매 예방에도 아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치매 인구수가 2024년에는 100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데요. 날이 갈수록 의학기술이 발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치매를 치료할 뚜렷한 방법이 없다는 게 현실입니다. 치매가 발병하는 원인은 수없이 다양하지만 우리가 먹는 음식을 조금만 바꿔줘도 치매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때 평소에 깻잎을 꾸준히 섭취하면 뇌세포를 활성화시켜 치매의 원인이 되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은 물론 체내 염증 억제와 동시에 항산화 효과로 인해 노화를 늦추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있고 많은 사람이 즐겨 먹는 깻잎을 잘못 섭취하면 우리 몸에 치명적인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깻잎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깻잎이 독이 되는 경우 첫 번째는 바로 깻잎 장아찌입니다. 입맛이 없을 때 흰쌀밥 위에 깻잎 장아찌를 올려 먹으면 그야말로 밥도둑이 따로 없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껏 밥 반찬으로 즐겨 먹던 깻잎 장아찌에 사실 엄청난 양의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 있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칼로리 사전에 따르면 깻잎 장아찌의 나트륨 함량은 100g당 약 1800mg, 이는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최대 나트륨 섭취량인 2000mg과 맞먹는 양입니다. 이렇게 많은 양의 소금과 간장을 지속적으로 다량 섭취할 경우 뇌졸중, 고혈압, 위장병, 골다공증 등 다양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으며 장아찌에 들어가는 설탕 역시도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우리 몸에 당 독소를 만들고 염증 반응을 일으켜 암과 치매 발병률을 높이게 됩니다. 또한 시중에 판매 중인 깻잎 장아찌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깻잎 장아찌나 깻잎 무침에는 글루탐산 나트륨과 소부산 칼륨, 안식향산, 이산화황 등 다양한 물질들이 들어갔는데 이들 대부분은 가공식품의 보존료, 즉 방부제로 사용되는 물질로서 소부산 칼륨은 육류의 단백질과 결합하여 발암물질을 만들어내며 발색제 일종인 아질산염과 반응하게 되면 중추신경마비, 출혈성 위염, 간에 악영향 등을 끼칠 수 있는 물질입니다. 이산화황의 경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들은 소량만 섭취해도 기관지 수축, 호흡곤란 및 알레르기 반응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한 식품 영양학과 교수는 이렇게 식품을 장아찌로 만들면 한 달 안에 비타민C가 파괴되며 암과 위장병, 당뇨병에 좋은 엽록소 또한 2달 정도면 대부분 손실된다고 합니다. 오래된 장아찌는 말 그대로 반찬의 역할만 할 뿐 별 영양분은 없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깻잎 장아찌를 드실 때는 되도록 시중에서 구입하는 것보다는 직접 만들어서 먹는 것이 좋고, 만들더라도 소금이나 간장, 설탕의 양을 줄이고 만든 뒤 빠른 시일 내에 소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깻잎이 독이 되는 경우 두 번째는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입니다.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깻잎을 드실 때 각별히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깻잎에는 칼슘, 마그네슘, 철분, 엽산 등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칼륨 성분이 의외로 많이 함유된 채소입니다. 깻잎에는 100g당 칼륨 함량이 약 420mg 정도로 이는 신장 질환자분들이 피해야 하는 음식으로 잘 알려진 참외가 100g당 칼륨이 450mg, 바나나에는 100g당 360mg, 고구마는 100g당 340mg인 것과 비교할 때 깻잎의 칼륨 함량이 결코 적은 양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칼륨은 인체의 필수적인 무기질로 신경과 근육, 혈압, 수분 균형 등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건강한 사람의 경우 칼륨을 권장량보다 초과해서 섭취하더라도 대부분 소변으로 배출되지만 신장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몸 밖으로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체내 칼륨 농도가 높아지는 고칼륨 혈증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근육에 힘이 빠지거나 가슴 두근거림, 저혈압, 부정맥, 심하면 심장마비까지 오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깻잎은 잎채소이다 보니 두께가 얇은 데다 무게까지 가벼워 몸에 큰 부작용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부담 없이 많이 먹는 경우가 있는데, 이처럼 깻잎에는 칼륨 함량이 의외로 높기 때문에 신장 질환자분들은 섭취 시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깻잎이 독이 되는 경우 세 번째는 잔류농약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잔류농약이 많은 채소를 조사해보면 깻잎은 항상 빠지질 않는데요. 지난 2022년 식약처에서 3년간 조사를 했더니 상추나 시금치, 깻잎, 배추 등 잔류농약 성분 기준치를 초과한 채소가 470건이나 적발됐으며, 이중 잔류농약 기준치를 무려 100배 이상 초과한 경우도 10건 이상 발견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상추, 깻잎, 고추, 얼갈이, 배추, 시금치, 부추 등 한 달간 전국 각지에서 생산한 채소류 90여 건이 식품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중에서 식약처가 판매 중지와 회수 명령을 결정한 사례가 없다는 것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위생법상 식품 제조업으로 등록한 영업자만 회수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농가는 제조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아니어서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식품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자진 회수를 권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식품을 제조하고 판매되는 가공식품의 경우 유해 성분이 검출되면 즉각 판매를 중지하고 유통 경로를 파악해 해당 제품을 회수할 수 있지만 소규모 농가에서 출하되는 농산물들은 회수 명령을 내릴 수 없는 데다 유통 경로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잔류 농약의 여부를 알 수 없는 소비자들은 개인이 꼼꼼히 세척해서 섭취할 수밖에 없는데요. 잔류 농약은 그 자체로 독성을 띨 수 있고 몸에 점차 쌓이게 되면 암을 유발하거나 생식력 저하, 내분비 장애 등 다양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깻잎은 잎이 넓으면서 잔털과 주름이 많기 때문에 농약이 묻으면 그 사이에 농약이 그대로 남을 수 있으며 특히 깻잎은 재배 기간이 짧아서 농약이 충분히 분해될 시간이 부족해 농약이 묻은 그대로 유통될 확률이 높은 채소입니다. 따라서 깻잎을 씻을 때는 세척법이 중요한데요. 보건환경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깻잎의 잔류 농약 제거는 세척 횟수도 중요하지만 세척 시 사용되는 물의 양이 증가할수록 농약의 제거 효과가 높다고 합니다. 깻잎을 물에 5분 정도 담갔다가 30초 정도 흐르는 물에 씻으면 되는데 씻을 때 깻잎끼리 서로 비벼가며 씻도록 하고 특히 뒷면에 잔털이 많은 부분을 꼼꼼히 씻으면 잔류 농약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깻잎이 독이 되는 경우 네 번째는 당근과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김밥이나 비빔밥 등 깻잎과 당근이 들어간 요리를 참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사실 깻잎과 당근은 서로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당근에는 아스코비나아제라는 효소가 들어있는데 이 효소가 깻잎의 비타민C를 모두 산화시켜버리기 때문에 영양학적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당근과 깻잎을 같이 드시고자 한다면 당근을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당근의 아스코비나아제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가열하면 쉽게 무력화돼 깻잎의 비타민C를 파괴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당근 대부분의 영양소는 단단한 세포벽과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생으로 섭취하게 되면 영양 흡수율이 10%밖에 되지 않고 주요 영양 성분들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기름에 익혀서 드시면 섭취할 수 있는 영양 함량을 훨씬 더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깻잎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깻잎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첫 번째는 바로 깻잎을 차로 마시는 것입니다. 엄청난 항암 효과를 내는 깻잎의 피톨 성분과 함께 폴리페놀, 안토시아닌 등의 수용성 항산화 물질들은 물에 잘 녹아나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깻잎의 효능을 충분히 누리기 위해 차로 우려 마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고기와 함께 먹는 것입니다. 깻잎에 고기를 많이들 싸서 드실 텐데요. 고기를 깻잎에 싸 먹으면 괜히 좋은 게 아니라 진짜 몸에 좋은 과학적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고기를 높은 온도에서 익히면 고기를 태울 때 발생하는 발암 물질인 헤테로사이클리가민과 다완방향족 탄화수소라는 물질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때 깻잎에 함유된 베타카로틴 성분이 발암 물질을 상쇄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베타카로틴 성분은 세포막이나 유전자의 손상을 입히는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의 발현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울러 깻잎의 특유한 향을 내는 페릴라케톤 성분은 고기의 느끼한 맛을 잡아주는 동시에 세균과 곰팡이 등의 미생물 증식을 억제하여 식중독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깻잎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세 번째는 바로 현미와 먹는 것입니다. 깻잎에 함유된 가바 성분은 아미노산의 일종으로 뇌세포 대사 기능을 촉진해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고 기억력 감퇴와 치매를 예방하며 우울함과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가바의 효능을 한층 더 높여주는 음식이 바로 현미인데요. 수확한 벼를 탈곡한 후 도정하지 않은 쌀인 현미에는 각종 영양소가 풍부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비타민 B6 성분이 가바의 생성을 증가시키고 적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또한 깻잎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현미의 소화를 돕고 변비까지 예방해주니 최고의 궁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복숭아의 올바른 섭취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당신 편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언제나 당신 편은 구독자 여러분이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